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줄여서 ISA라고 불렀습니다. 출시 때 큰 화제를 모았고요. 특히 만능통장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관심이 높았죠. 정작 출시 후에는 좀 시들해졌었습니다. 생각보다 가입자 늘지 않았고 혜택도 많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매력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수경기 활성화 이야기 때마다 나오는 게 관광, 휴식, 소비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이런 정책도 논의가 됐는데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국내 관광에 매력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지적했던 분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는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 과장 연결해서 어제 관광진흥 정책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도미노에서는 이제 경제 이슈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비트코인, 암호화 화폐 이야기, 통화 정책 차원에서 최백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소식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요. 또 중도 인출 불가능했는데 가능해졌습니다. 이 ISA 만능통장이라는 이 처음 관심보다 생각보다는 좀 시들했었습니다. 가입자 수는 21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온 추가 혜택만으로 다시 관심을 모아 전 국민의 정말 국민통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호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비과세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 어떨지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만능통장 이런 이름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게 좀 세금과도 밀접합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금과 밀접한다는 말씀은 이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 18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주가연계 증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복합적인 계좌입니다. 네. 종지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은 예금계획해 있고, 또는 주식은 또 주식계좌가 별도 따로 있었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이제 합쳐진 계좌를 말하고요. 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 주로 이 가입 대상자들은 서민, 네, 농민,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네, 그렇죠. 2016년도에 도입이 되어 있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한시 규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서민들에게 세금, 세테크 혜택까지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자산을 불려주는 이런 통장이다라는 관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또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이 했고 저희도 소개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별로 매력적인 혜택이 아니었나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수익률이 너무 낮았어요. 네. 그때 2016, 2017을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일단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는 네네.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죠. 네.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 금액이 현재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네네. 사실 매력을 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제한적이었다. 중간에 인출을 할 수는 있었지만 모두 다가 세금이 추징당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게 너무 제한적이었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3월 첫 달에 120만 명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렸지만 네.
그해 9월에 240명까지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216만 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혜택 부분, 아쉬운 부분들 또 이렇게 중간에 인출을 하거나 통장을 뭐 깨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럴 경우에 또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1년을 봤더니 뭐 일임령, 즉 이 금융사에 맡겨놓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6.45%까지도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얘기 나옵니다. 네. 비과세, 서민, 농어민 비과세 혜택하고 이런 것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은 네네. 일단 비과세 폭을 과감하게 넓혔습니다. 네. 일반형은 뭐 200만 원 그대로 있지만 서민형, 여기서 서민형이라고 한다면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네.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는데 네네. 종전에 이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을 할 때에도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세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코스피나 이 코스닥 시장이 호황이 돼서 그렇죠. 수익률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현재 네. 예금 금리가 약 한 2% 정도인데 네. 일부 ISA 계좌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4배가 되니까 네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 비과세 혜택 400만 원 이러면 살짝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뭐 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뭐 어떻게 좀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제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쉽게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이 ISA의 주된 소득 원천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는 플러스 날 때에만 과세를 하고 네. 마이너스 나면은 즉 펀드에서 마이너스 원금이 손실당하면 네네. 그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ISA 계좌는 통합계좌이다 보니까는 네네. 이자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배당, 펀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면 네. 그래서 차감을 해줍니다. 아, 네. 차감을 해준 금액 중에서 40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네. 사실은 명목상 400만 원 비과세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혜택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외관상 나타내는 400만 원보다는 네. 훨씬 이 비과세 혜택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좀 가입자들이 안다면 네. 예, 아마도 훨씬 이 가입자 숫자가 늘어가고 네. 무엇보다도 이 계좌 이 상품의 특성은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재산 형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어서 네. 이 비과세 내역을 잘 좀 정부에서도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주식 투자해서 많이 손실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성격의 계좌고 또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이런 혜택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요. 네. 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간 돈을 못 깨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감면세액 추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중도 인출을 한다는 얘기는 이 ISA 상품 자체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하겠다. 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이 자유스러운 금융 상품과 네. 경쟁력이 있게 할 목적으로 네네. 이와 같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면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네. 이제는 가입자들이 상당히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이 상품에 대해서 네.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 교수님께서도 한번 취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서민 계층이 그렇잖아요. 뭐 사업하다 보면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고 네, 뭐 예, 그런 상황에서 통장에 돈을 못 꺼낸다. 이건 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배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데 이 ISA가 사실 선진국의 어떤 모델을 좀
참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정도 좀 수준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어떤 좀 제약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첫 번째는 가입 대상자를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일단 우리는 현재 근로자하고 네.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네네. 농업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네네. 이분들만 서민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주부도 또 은퇴한 자도 네. 또는 기타 소득만이 있는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이런 사람들까지도 폭을 확대해서 네네. 정말로 국민 모두가 다 이 정도는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네. 할 수 있는 그렇지 저변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네. 세제 혜택의 폭도 사실은 좀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많은 네. 사람들이 좀 더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400만 원 이러면 네. 그거 얼마 안 되네.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세제의 복잡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뭐 400만 원이면 다른 상품도 4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그게 뭔가 생각을 이러거든요. 할 수가 있어서 네네. 세제 혜택도 좀 넓혀주고 네. 가입의 폭도 좀 대상자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지금 이 제도의 취지가 앞서 서민들의 재산 형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뭐 개선점도 많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지만 서민들 좀 재산 불리는데 ISA 활용하시면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분명하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제 혜택만 본다 할지라도 네. 다른 상품과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으면 우리 국세인 소득세 14%하고 지방세 1.4% 합쳐서 15.4%의 세율이 적용받고요. 네네. 또 하지만 이 ISA는 모두 다 분리과세입니다. 네. 세금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받고 네.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소득세 9%, 지방세 0.9% 합쳐서 9.9%만 내는 분리과세가 되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사실은 대단하죠. 네. 두 번째는 약간의 아쉬운 점은 네. 이게 이 규정이 2016년도 도입되면서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에 한해서만 이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서 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주고자 네네.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한다면 이 한시 규정을 풀어서 네. 일반 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 때라도 이게 들어와서 서민들이 1년에 2천만 원, 5년간 한도 1억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지금 정부 취지와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신 점, 또 의견 다 귀를 열어두고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앞서 설명 어떠셨나요?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참 관심이 많았고 저희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속빈 강정이었다. 은행들 영업으로 10,000원씩 구자 열어라라고 해서 그런 텅 빈 계좌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식이라던가 투자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서 진짜 조금 관심 있는 서민들에겐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ISA, ELS 등 파생 상품 투자까지 가능한 통합 계좌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과 또 이 금융사가 알아서 투자 부분과 여러 부분들을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부나 은퇴 생활자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지적 앞에서도 해줬는데요. 또 여러 가지 제약들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세금 혜택 받는 부분 크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ISA 계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경제 시스템 아무리 좋아도 그거 만들어낼 사람이 필요할 텐데 생산 가능 인구 많이 줄어든다고요? 네, 그 생산 가능 인구는 사회적으로 이 생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그런 연령대 인구를 말하는데요. 네. 이 고용노동부가 오늘 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내년을 기점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가 시작이 되는데 갈수록 좀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2021년까지 46만 명이 줄고 이후에 2026년까지 172만 명이 더 추가로 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네, 10년 동안 줄어드는 인구 숫자만 봐도 참 심각한데 이게 다 생산 가능 인구라니까 걱정입니다. 산업별로도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산업별로 이 취업자 수요를 보니까 이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179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 반면에 네. 조선업을 비롯해서 의복과 섬유, 가죽 같은 이 전통 제조업과 소비재 산업은 지속적인 이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경영관리직 사무원과 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은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 농림업 숙련직 종사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이 됐고요. 네. 학력별로 보면 이 고졸자는 초과 수요가 1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공급이 좀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네네. 대졸자도 초과 수요가 10만 명으로 예상이 됐고 네. 반면에 이 전문대와 대학원 졸업자는 공급이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학력별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군요. 중소 중견기업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의 12,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네. 산업기술 인력은 총 161만 7,053명으로 지난해보다 1.4%가 늘었는데요. 이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사업체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뜻합니다. 기업이 구하지 못한 부족 인원이 36,271명으로 작년보다 1.78% 줄었고 부족률도 0.1%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부족 인원이 여전히 많고 부족률도 높았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헬스 등의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높았고요. 전체 부족 인원의 95.7%가 중소 중견 사업체에 좀 몰려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왜 이렇게 또 구인나니까 늘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신입 기술 인력의 퇴사율도 높다. 왜 그런지도 참 궁금하네요. 네, 신입 기술 인력 3명 중에서 2명이 1년 안에 좀 퇴사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네. 기업이 힘겹게 인력을 좀 구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사정상 잡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네. 입사 1년 이내 조기 퇴사율이 40.1%로 작년보다 1.6%포인트 떨어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좀 인력난의 주요 좀 원인이 됐습니다. 경력자는 조기 퇴사율이 13.3%에 그친 반면에 신입자는 66.6% 좀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의 비중이 2014년에 15.6%와 38.1%에서 작년에는 14%와 35.3%를 계속 하락을 해서 네. 산업기술 인력의 좀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여성 산업기술 인력의 비중은 약 13%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정말 산업기술 인력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TV 특히나 케이블 보면 대부업 광고 많이 나오거든요. 네.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이유 때문에 줄어든다 이런 얘기 들려왔네요. 금융위원회가 행정자치부 등과 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은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한 이 소득 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내년 2분기를 좀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보고 좀 대출을 해주도록 한 거고요. 네. 불필요한 대출을 좀 유발하는 대부업 광고도 좀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2회 연속 광고를 금지를 하고 오후 10시에서 12시 주요 시간대에 광고 총량도 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이 자극적인 문구도 좀 금지하기로 했는데 당장이나 빨리 단박에 또 300만 원 이하 무사료 같은 이 편의성을 과하게 강조하는 광고를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궁금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채권 추심업
여기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한다고요? 네, 채권 추심업자의 좀 문턱을 좀 높인 건데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의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최소 추심 인력도 5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채권 매매 및 추심업 업무 관련해서 이 내부 통제 기준 수립을 좀 의무화했고요. 채권 소멸 시효 연장 기준도 좀 내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감독을 피하기 위한 일시 폐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재등록 금지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더 늘렸습니다. 네, 자 출출한 시간대인데요. 라면 수출액이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라면 수출액이 지난달 말까지 3억 4,643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에 2억 623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9천만 달러 정도대로 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좀 3억 달러를 좀 넘어선 겁니다. 주요 수출국을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25.9%, 미국이 12.3%, 또 일본과 대만,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들 5개국의 전체 수출의 54.8%를 좀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수출이 최근에 지금 5년간 각각 163%와 135%나 좀 급증을 했는데 한국 라면의 다양성과 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좀 높고요. 또 국내 TV 프로그램 덕분에 좀 관심이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됐습니다. 네. 미국 수출도 이 한인마트 외에도 이 월마트 같은 미국의 주요 유통 채널에서 이 라면이 좀 판매가 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최근 5년간 60.8%가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 대만에 이렇게 한국 라면의 인기가 많았군요.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라면 시장 규모가 이 소매점 매출 기준으로 2조 1,613억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2조 원대를 좀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 부대찌개 라면 같은 이 한식 라면이 좀 인기를 끈 데다가 최근에 기존 제품보다 이 가격대가 더 높은 프리미엄 라면 제품이 좀 나오면서 제품 단가도 좀 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이 형태별 시장 규모를 보면 이 봉지 라면이 66.5%, 용기면이 3.5%로 집계가 됐는데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 간편성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좀 겹치면서 용기면의 비중이 해마다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내년부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면 이 노동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여성과 장년층 또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 노동 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게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결국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제일 고민이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전략 정책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 관광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쉬거나 노는 얘기가 아니라 내수경제, 지역소통, 또 문화 콘텐츠, 다양한 경제 요소들이 융합돼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관광 휴일 정책 떠올려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국민들이 큰 관심 받았죠. 물론 이렇게 대책을 세워도 또 해외 관광으로 쏠린다. 국내 상황 때문에 내수 살리기는 부족했다. 여러 지적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전략회의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풀어낼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관광정책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정원 과장입니다. 네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정부 부처 다양한 곳에서 많이 모였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 논의됐습니까? 네, 어저께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 관광 전략 회의가 개최되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13개 부처의 장차관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저희 이제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관광 정책 방향인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논의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회의를 만든 이유는 관광산업 자체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다양한 분야가 이제 결합이 돼 있거든요. 보통 숙박, 문화재, 음식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유관부처 간의 정책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를 만들었고 이게 회의가 상설화되면서 우리 그 정부의 관광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된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안에 또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환경, 의료, 또 복지, 교육 여러 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일단은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 특성이 뭔지 좀 풀어주시죠. 네, 저희가 관광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내수 창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양적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래 관광객 유치할 때도 숫자에다만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이제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소비도 하고 또 자기의 이제 마음도 채우고 실현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지만 기존의 그 양적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이 좀 인식 전환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서는 또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여행이고 여행을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래 관광객도 그냥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만족도가 높아지게 해서 다시 찾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정책을 펼치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는 관광, 쉼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예. 이 과거에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많이 팔았나, 얼마나 많이 왔나,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게 사실은 해외의 유명 관광지 보면 왜 여러 사람들이 갔었던 곳을 또 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질적인 장점, 이런 걸 살리겠다 이런 의미겠군요. 네, 만족도를 높이면 또 다시 찾아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광 선진국과 그냥 관광국의 차이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어저께 총리께서 하시더라고요. 예, 참 특히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려야지 이런 생각 한국인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여행 맛집 프로 이런 거 보면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가고 싶은데 돈도 시간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좀 정부가 이런 환경 조성하시는 부분들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설문조사, 실태 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행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연령대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시간 내기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좀 비용,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대체휴일제라는 거를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 추석, 어린이날 이 이제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을 하나 더 맞습니다. 주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올해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분들이 휴가 한 15일 정도 갖고 계신데 58% 정도밖에 사용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휴가를 잘 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나 이제 사회에서 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좀 더 올리고 또 저희가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시는 부분은 좀 애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여행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근로자는 이제 근로자 휴가 지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행 실버 여행 학교, 그리고 교통이 이제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광 교통 패스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이런 부담 없이 여행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교육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다 들어와 있는데요. 보니까 생애 주기별 관광 지원 체계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대체 공휴일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할 텐데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전반적인 또 이 휴가 공휴일을 늘렸을 때의 효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문체부 입장에서는 일단 대체율제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근속휴가 이런 거 가기 어려운 분들께도 좀 이런 지원이 정부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코앞이거든요.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나? 여러 가지 안보 이슈에 가려져 있기도 하고 국민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도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걱정이 많으신데요. 네네. 저희 평창 올림픽이 아주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서 네. 관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평창 올림픽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평창 올림픽 기간, 그다음에 사후 이런 이제 단계적으로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네.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홍보, 이제 구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외국인이 오셨을 때 편하게 그 경기장이나 관광지에 갈 수 있고, 또 음식, 숙박 이런 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오시면 그냥 그 경기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문화 행사들을 늘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후적으로는 이제 올림픽 유산들이 네.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제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또 KTX 역이나 경기장, 네.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무료 투어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예. 또 이런 이제 숙박이나 음식점, 교통 정보들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1330 올림픽 특별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들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예. 관광경찰도 배치를 해서 바가지 요금이나 호객행위 등도 이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고 있습니다. 예. 1330 올림픽 특별 콜센터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고속도로 나가보시면 올림픽 스테디움이라는 노란색 표지판 보실 텐데, 네. 이 동계올림픽 스테디움입니다. 예. 끝으로 좀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같은 이런 메가 이벤트 아니어도 사실은 국내 해외 관광객의 내수 기여도 크지 않았습니까? 치맥 파티 몇천 명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계속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좀 해당이 될 텐데, 네. 좀 그런 질적 개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에 이제 1,723만 명이 오셔서 17조 원을 쓰고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내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사드나 이제 북한 핵 위기로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한 4, 5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 국가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외부 환경에 흔들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 대만 이렇게 3개국이 한 20% 정도씩의 비율을 갖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변화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주요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네. 주력시장, 도약시장, 신흥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할 거고요. 네. 특히 동남아 국가, 대만, 네네.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같은 도약시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고객을 관리해 나갈 것이고, 또 이제 상품의 고부가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맞춤형 고급 체험 프로그램이나 우리 럭셔리 관광이 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쪽에 그 상품들을 다양하게 구비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네. 즐겁게 또 즐기시고 네, 또 소비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분들이 또 방문하는 그런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관광정책과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경제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기도 한데요. 또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같은 그런 기술들이죠. 이 통화정책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좀 대립될 만큼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경제도미노 시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가격에 대한 경마식 보도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열광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생생경제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청취자하고 정책 당국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역사 발전을 보면은 이제 기존 질서에서 이제 그 질서를 부정하는 새로운 질서의 싹이 나오곤 경험하거든요. 가상화폐가 이제 이 열강을 지금 이제 이렇게 열강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대안화폐로서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안화폐로 가능성을 이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통화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국제 통화 시스템에 네. 심각한 문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만들어냈던 현상으로 이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존 통화 시스템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좀 얘기하자면요. 네네. 첫째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이제 통화 시스템은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중앙은행을 그렇죠. 이제 대신을 내세워서. 맞습니다.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국가랑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 이제 우리가 가장 커다란 힘을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제 발권력의 독점을 얘기합니다.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이제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찍어내냐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통화 가치 안정. 네. 돈이 많은 사람은 통화 가치가 안정되길 바라고 통화 가치가 안 떨어지길 바랄 것이고요. 네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그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일자리 창출, 즉 완전 고용에 좀 이제 부합하는 통화 정책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서로 이제 이해 충돌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통화 중에서도 이제 국제 결제 통화, 흔히 이제 기축 통화라고 하죠. 달러처럼요. 네. 이런 통화를 가진 국가 혹은 그 중앙은행, 예를 들면 연준이죠. 네네. 연준의 경우에 이 기축 통화의 발권력이라는 것은 네.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그 해당 국가의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국가들의 이해에 충돌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달러를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그 경쟁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2010년도 이후에 경험했던 통화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랬었을 텐데. 네네.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이 반발을 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통화를 만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익명으로 얘기하는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네. 2008년도 말에 이걸 만들면서 그리고 2009년에 이게 이제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이유가 네네. 연준이 당시에 엄청난 이제 달러를 찍어내거든요. 네. 흔히 양적 완화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을 이제 우려하면서 이거 도대체가 내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가 이 통화를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굉장히 이제 남용하고 있고 많은 피해를 입힌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 인식에서 이런 이제 그걸 만들었다는 이제 얘기도 있듯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2009년도부터 공화당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이제 풀뿌리 보수주의 운동인 그 티파티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파티 운동도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납세자들의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네. 이 골드만삭스하고 연준의 그러니까 음모라고 하면서 연준을 폐지하고 네. 이 근본이제로 복귀를 하자는 주장을 이제 내놓고 할 정도로까지. 네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은 기존의 돈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그러니까 피해를 그러니까 입힐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는 어떤 이해관계 어떤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 국가 간의 충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달러가 이제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이런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네, 헬리콥터 밴, 뭐 연금술, 그렇죠.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기존의 이제 국가 중심의 이제 통화 관리에 대해서 네.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제 이 기술적 기반이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블록체인은 우리가 흔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청취자들이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네, 분산 원장 뭐 이런 개념도 그렇죠.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구현되는 사회의 모습이 초연결 사회입니다. 네.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수직적이고 유계적인 이런 사회 질서와 달리 네.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권위적인 중앙이 있는 게 아니라 분산된 모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난 한 시대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사회 근대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어떤 근본적인 통화 시스템이 네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해지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네. 그 속에서 이게 이제 등장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잠재력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상화폐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확신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겠다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과열이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내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 미래 가치가 없다면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미래 가치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주목이라든가 투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꺾을 수가 없는 거란 얘기죠. 예. 교수님 사실은 이게 물론 화폐라는 개념하고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저도 계속 기존의 통화 당국 혹은 통화 정책과 충돌하거나 혹은 반목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면 계속 이 긴장 관계가 이어지거나 정부는 제도화하는 걸 반대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저는 정부가 반대하고 용인하고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네네.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앨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낯선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네. 1700년대 보게 되면은 영란은행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에 네. 은행별로 그러니까 통화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있으면은 각자 화폐를 자기 은행권을 발행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 복수의 통화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사용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달러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그냥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뉴스에 맨날 등장하죠. 네네. 근데 반면에 미국 입장 속에서는 달러를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유출되게 되면은 달러가 네. 미국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그러니까 장애를 일으켜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 통화량 해외로 유출된 통화량은 미국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는 네. 미국 통화 정책이 굉장히 그러니까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상대 국가들한테 교역 국가들한테 경상수지를 너무 그러니까 흑자를 갖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결국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네.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에게 그러니까 독점되지 않는 통화를 만약에 대한 통화로서 우리가 네네. 이런 고민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많은 학자들이 해왔던 겁니다. 네. 사실 이게 현실화 안 됐던 건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네네. 이 대한통화, 가상통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상통화가 하나의 대한통화를 실험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대한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 욕구, 그다음에 네네. 필요성은 네.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네, 역사적 그리고 현실화는 경제적인 필연성 부분은 좀 발견되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말씀하신 이 변화 과정처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336님, 여행도 좋은데 일단 서민지갑 마이너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예, 소득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